안녕하세요. 세상의 뉴스를 모아서 엑기스만 뽑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 얼핏 보면 서로 관련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뭐 미국 경제 지표가 견조한 듯 하면서도 불안한 면이 있고 그렇죠. 또 쿠바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의 고급차나 술 시장은 확 변하고 있고요. 태국에선 또 갑작스러운 정치 변동까지. 네,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죠. 네, 근데 이 조각들을 잘 맞춰보면 현재 세계 경제와 지정학의 좀 복잡한 그림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정보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 또 의미를 뽑아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편안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가장 주목받는 미국 경제 최신 소식부터 좀 짚어보죠. 네, 7월 소비자 지출이 0.5% 늘었고 2분기 GDP 성장률도 3.3%로 상향 조정됐어요. 숫자만 보면 꽤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겉보기엔 그렇죠. 그런데 세부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요? 일단 지출 증가를 이끈 게 자동차나 금융 서비스 같은 특정 분야였다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3월 이후 처음으로 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 0.4%였거든요. 이걸 앞져놨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 더 썼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내구재 소비는 좀 반등했지만 호텔이나 레스토랑 같은 뭐랄까 재량 지출 이런 건 좀 위축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렇군요. 뭔가 좀 혼재된 신호 같은데 그럼 인플레이션 쪽은 어떻습니까? 네, 그게 사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연준이 주요하게 보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 있잖아요. 네네. 이게 7월에 전월 대비 0.2% 상승해서 연간으론 2.6% 상승률을 유지했어요. 근데 문제는 변동성 큰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PCE 지수입니다. 근원 물가요? 네. 이게 전월 대비 0.3% 올랐어요. 그래서 연간 상승률이 2.8%에서 2.9%로 오히려 가속화됐습니다. 2.9%요? 근데 이게 아직 관세 인상 효과는 반영 안 된 거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2.9%라는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관세 인상이라는 충격이 오기 전에도 이미 기저의 물가 압력이 슬금슬금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아, CPI나 PPI 상승 추세와도 같은 맥락이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좀 잡히길 바랐을 텐데 오히려 끈적하게 유지되거나 오르는 모습이니까 이게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라이트, 그러니까 경기 둔화 속에서 물가 상승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 때문에 수입품 가격이 오를 텐데 이게 시차를 두고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기존 물가 압력과 합쳐지면 물가는 계속 높은데 성장은 둔화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단순히 수입품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관세 때문에 아예 저렴한 대체재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과소 공급 현상 이런 게 물가를 더 자극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이게 연준에게는 진짜 딜레마겠네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 80% 이상 그 정도로 보고 있긴 한데 근원 물가가 이렇게 꿈틀대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금리는 미래 경제 성장이나 물가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데 이게 유지부동이라는 건 시장이 앞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또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확신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 관세 문제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네, 그런 우려가 장기 금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여러분의 소비나 투자 결정, 더 나아가면 기업들의 고용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물가 부담이 계속되면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나설 수 있고 그게 고용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런 복잡한 상황 잘 염두에 두면서 이제 세계 다른 지역들로 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각기 다른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치적 격변을 겪는 곳들이 많은데요. 먼저 쿠바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요? 네, 쿠바는 지금 전시경제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하루에 최대 20시간씩 정전되는 건 예사고요. 20시간이요? 네, 거리엔 쓰레기가 쌓이고 물 부족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마이너스가 예상되고요. 식량 배급마저 줄어서 1990년대 소련 붕괴 후에 겪었던 극심한 경제난, 그 특별시기라고 부르거든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때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정부는 물론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를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만 네, 항상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고질적인 내부 비효율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외부 상황이 좀 나아진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쿠바가 이런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면 중국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경제 불안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요? 고급 소비재 시장이 급락하고 있다는데 특히 마시는 골동품으로 불리던 보이차 시장 거품이 꺼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투기 대상으로까지 여겨졌던 고급 보이차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한 유명 브랜드 보이차는 2021년 최고가 대비해서 무려 80%나 떨어졌다고 해요. 80%나요? 와. 네, 그래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원금 손실은 물론이고 그 비싼 창고 보관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이 제대로 된 규제도 없이 구매자의 70% 이상이 투기꾼이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좀 예견된 결과일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현상이 단순한 자산 거품 붕괴를 넘어서 중국 경제, 특히 부유층의 소비 심리 위축이나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아, 마오타이주 가격 하락도 비슷한 맥락에서 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고급술 마오타이주 역시 가격이 연초 대비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물론 경기도나 영향도 있겠지만 시진핑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캠페인 또 공무원 대상 금주령 강화가 직격탄이 된 걸로 보입니다. 아하. 심지어 마오타이 제조사 주주총회에서 참석자들한테 마오타이주 대신 블루베리 주스를 줬다는 일화가 있거든요. 네, 블루베리 주스요? 네, 이게 기업들마저 정부 눈치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층과 관료 사회의 지갑이 닫히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정반대로 베네수엘라에서는 상황이 아주 다르다고요. 극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법정화폐 대신 암호화폐가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화 가치가 작년 10월 이후로 70% 이상 폭락하면서 사실상 화폐 기능을 상실했어요. 와, 70%?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치를 보존하고 또 물건을 사기 위해서 미국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면 테더 같은 암호화폐로 눈을 돌린 겁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1년 사이에 암호화폐 사용량이 11%나 급증했고 베네수엘라가 세계 암호화폐 도입률 13위 국가가 됐어요. 13위요? 생각보다 높네요. 네, 동네 슈퍼마켓부터 전국 단위 체인점까지 디지털 지갑으로 결제하는 게 아주 일반화됐고요. 일부 기업은 직원들 월급까지 암호화폐로 준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미국의 금융 제재도 있고 통신 환경도 안 좋다고 들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참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은행 이용은 제한적이고 인터넷도 불안정한데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들에게는 자국 화폐보다 이 암호화폐가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교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일부 고위 관료들이 제재를 피하거나 자금 세탁 용도로 이걸 악용하다 적발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게 생존을 위한 선택지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도 정치적인 격변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태국에서는 최연소 총리가 취임 1년 만에 갑자기 해임됐다면서요? 네,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캄보디아 전 총리 훈센과의 사적인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임됐습니다. 통화 내용 때문에요? 네, 국경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훈센에게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원하는 케이스는 뭐든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게 국가 이익을 침해하고 총리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판결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배경에는 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 군부와 왕실 중심의 기득권 세력하고 탁신 가문으로 대표되는 개혁 세력 간의 오랜 권력 투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그 오랜 갈등이군요. 네, 패통탄 총리 이전에도 아버지 탁신, 고모 잉낙 등 치나왓 가문 출신 총리들이 쿠데타나 사법부 판결로 줄줄이 실각했던 역사가 또 반복된 셈이죠. 그렇군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 시위가 심상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들한테 과도한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특히 월 3,000달러가 넘는 주택수당, 이게 자카르타 최저임금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라서 공분을 샀는데요. 10배요? 네. 이 문제로 항의 시위가 벌어지던 중에 경찰 장갑차에 배달기사가 치여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발생했어요. 이게 불을 붙인 거죠. 그래서 반정부, 반경찰 시위가 전국적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이 진정과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지만 시위는 수도 자카르타를 넘어서 여러 도시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동아시아 쪽 움직임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이 미사일 배치 계획을 앞당겼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일본 정부가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로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 구체적으로는 12식 지대함 미사일 개량형인데요. 사거리가 1000km 정도 됩니다. 1000km요? 꽤 기네요. 네. 이 미사일 배치를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서 2026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전후 평화헌법 체제 하에서 유지해온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나서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는 역사적인 정책 전환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2026년 국방 예산으로도 사상 최대인 약 599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나 무인기 교입 같은 데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역내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렇게 국제 정세가 참 복잡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 소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소액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 이른바 최소 허용 기준, 데미니마이즈가 8월 29일부터 폐지된 것이죠. 네, 이 조치가 생각보다 파장이 큽니다. 이전에는 $800 미만 상품은 목록 통관으로 관세 없이 좀 빠르게 들어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구할 때 편했죠. 네. 근데 이제 그 혜택이 사라진 겁니다. 뭐 한국 화장품, K-뷰티 제품이나 일본 말차, 유럽산 통조림 생선처럼 많은 분들이 해외 직구로 애용하던 소액 상품들에 이제 관세가 붙게 되는 거죠. 관세가 얼마나 붙는 건가요? 품목이나 원산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개당 적게는 몇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 달러,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 뭐 자료에는 $80에서 $200까지도 예시가 나와 있는데 그 정도 관세가 추가될 수 있고요.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부터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올리브영 같은 K-뷰티 사이트는 이미 미국으로 배송되는 주문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공지했고요. 아, 바로 적용했네요. 네. 일부 일본 말차 판매 사이트나 DHL 같은 국제 배송업체는 미국행 배송을 아예 일시 중단하거나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세관당국 CBP가 너무 갑작스럽게 지침을 바꾸면서 물류업자들이 이 관세 징수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럼 이미 주문한 상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면세 종료일 이후에 도착할 것 같은데 좀 불안한데요? 네, 그게 좀 문제입니다. 만약 UPS나 FedEx, DHL 익스프레스처럼 자체 통관 시스템이랑 관세 징수 절차를 잘 갖춘 대형 특송업체를 이용하셨다면 아마 관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고 처리하면 비교적 예정대로 물건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다행이네요. 하지만 배송이 중단된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아니면 관세 납부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좀 소규모 업체를 통해서 주문하셨고 도착 예정일이 8월 29일 이후라면 상황이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어떡해요? 배송이 무기한 지연되거나 반송 처리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창고에 묶여 있다가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반품이나 주문 취소를 알아보시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앞으로 해외 직구가 예전보다 더 번거롭고 비싸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네, 직구족들한테는 좀 아쉬운 소식이네요. 이런 무역 환경의 변화가 미국 내 정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도 좀 예사롭지 않네요. 네, 그렇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이미 승인한 $49억 규모의 대외 원조 예산 집행을 포켓 레시션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방식으로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포켓 레시션이요. 그게 뭐죠? 거의 50년 만에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회계연도 종료일 9월 30일이 코앞인데 의회가 대응할 시간을 거의 주지 않고 예산을 사실상 삭감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아, 꼼수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중진 의원들까지 이건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폐쇄, 셧다운 시한을 앞두고 예산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준 이사 해임 시도 같은 다른 논란들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리사 쿡 연준 이사에 대한 해임 시도나 연방주택금융청, FHFA 청장에 대한 추가 형사고발 움직임 같은 것들, 이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흔들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정책 결정에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압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술 분야 소식도 좀 흥미로운데요. 테슬라 로보택시, 그 확장세가 정말 무섭다고요? 네, 텍사스 오스틴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 가능 지역이 불과 2달 만에 8.5배나 넓어졌어요. 171제곱마일, 우리로 치면 약 443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이제 오스틴 공항까지 포함하게 됐습니다. 2달 만에 8.5배요? 엄청나네요. 네, 이게 카메라 기반의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이 도심, 주거지역, 고속도로, 공항 같은 아주 다양한 실제 도로 환경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학습하고 개선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경쟁사들은 좀 주춤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비싼 라이다 센서 같은 것에 의존하는 경쟁사 웨이모가 아직 서비스 지역 확장이나 고속도로 주행, 또 악천후 운행 같은 데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과는 좀 대조적입니다. 결국 어떤 기술 방식이 실제 도로 위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학습해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먼저 확보하느냐, 이 경쟁에서 현재로서는 테슬라가 좀 우위를 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오랜 역사를 가진 서비스가 사라지는 소식도 있네요. 덴마크 우편 서비스요. 네, 덴마크에서는 무려 400년 이상 이어져 온 국영 우편 서비스 포스트노르드의 편지 배달 업무가 올해를 끝으로 중단됩니다. 400년이나 됐는데. 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덴마크 국민 한 사람이 한 달에 받는 편지가 평균 한 통에 불과할 정도로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편지 배달 인력 2,200명을 감축하고 대신 성장하는 소포 사업에 집중한다고 하네요. 아, 시대의 흐름이긴 하지만 좀 씁쓸하네요. 네, 전 세계적인 추세이긴 합니다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처럼 아날로그 서비스가 여전히 필요한 분들을 위한 대책 마련은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 일본처럼 우체국망을 활용해서 고령자 생활 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오늘 저희는 미국 경제에 엇갈리는 신호들부터 시작해서 쿠바, 중국, 베네수엘라 같이 각기 다른 형태의 경제적 도전에 직면한 나라들, 또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불안정,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 그리고 관세 정책 변화나 기술 발전이 여러분의 지갑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현재 세계의 모습을 좀 입체적으로 조망해봤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역시 표면적인 숫자나 사건 너머의 맥락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소비 지출이 늘었지만 그게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고 근원 물가는 여전히 오름세고 여기에 관세라는 변수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점. 그렇죠. 또 각국의 위기는 그 나라만의 특수한 원인이 있고 또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도 다 다르다는 점. 그리고 기술의 발전은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기존 산업의 종말이나 새로운 소외계층 문제 같은 과제도 던져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관세 전쟁, 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인플레이션 우려, 지정학적 긴장 고조, 이렇게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GDP 성장률이나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전통적인 경제 지표에만 의존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게 과연 충분할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어쩌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중국의 보이차 가격 변동이라든지 베네수엘라의 암호화폐 사용률 증가, 혹은 테슬라 로보택시의 서비스 확장 속도 같은 어떻게 보면 좀 비전통적으로 보이는 신호들이 오히려 미래 변화 방향을 알려주는 더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신호들에 더 주목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식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